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이르면 오늘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핫라인 통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에 대해서 노동계가 임금이 줄 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까지 더 왜곡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이르면 오늘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북한 우리 취재단 등 국제 기자단은 이 시각 현재 풍계리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공동 취재단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원산을 떠난 공동 취재단이 12시간여의 기차 여행 끝에 지금쯤 풍계리 인근 제덕역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취재진은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창문에 블라인드가 쳐진 열차를 탔고 왕복 기차표를 사는데 $75씩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덕역에 도착한 공동 취재단은 차량으로 20여 킬로미터 정도를 더 이동해 한두 시간을 걸어서 핵실험장 폐기 현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부터 25일 사이에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풍계리 인근 날씨가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폐기 행사가 바로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사진 등을 보면 북한은 취재진을 위한 전망대 공사와 전망대로 가는 길에 포장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생중계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공동 취재단이 현장을 취재한 뒤 다시 왔던 길을 거쳐 원산으로 돌아가야만 취재한 내용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도 시점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종전선언 추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핫라인 통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영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어떤 훈수를 뒀냐는 물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지 못하면 또 다음에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정상이 참석하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수석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직후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 안전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 추진을 트럼프 대통령과 깊숙이 논의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종전선언 추진 내용을 설명하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할 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박 4일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일정에 맞춰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날짜에 맞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 대한 위협을 전환시킬 역사적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좋은 기반과 필요 조건들이 이미 마련됐다며 문제를 풀고자 하고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모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는 발언을 내놔 회담 개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들과 검증 작업의 범위 등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민간 투자나 기술 이전 등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종결하기를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자가 서로의 목표를 솔직히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 정권에 대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 측 관리들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측 관리들의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실제 그런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목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시 주석을 중국에서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김정은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변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후에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죠. 지난 17일에도 백악관에서 예엔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일반적인 일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과 두 번째 회담을 했다. 약간은 깜짝 회담이었다면서 북한이 시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한 뒤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두 번째 만난 게 지난 7일이었습니다. 네. 실제 그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가 어떤 변화를 보였나요? 다롄 회담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북한은 올 들어서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언급한 뒤로 2월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 3월 우리 측 대북 특사단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을 거쳐서 지난달 판문점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시종일관된 신념이라면서 대화와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달 7일과 8일 중국 다롄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북중 회담을 가졌는데요. 다롄 회담이 있기 직전에 미국 측 움직임을 돌아보면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일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PVID 영구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4일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도 영구 폐기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 억류자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5일에는 미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 회담에서 미국이 승전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 일부 보도도 나왔고요. 네. 이런 가운데도 북한은 다롄 회담 이후인 지난 9일과 10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6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롄 북중 정상회담 이전에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차이나 패싱, 중국 배제를 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랬었죠. 지난 4월 1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3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사설을 통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큰 산이라면서 차이나 패싱이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롄 회담 이후인 지난 16일에는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 발언과 관련해서 모든 관련국들 특히 조미 쌍방이 응당 상호 선의와 성의를 보임으로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양호한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서 훈수하는 태도다. 차이나 패싱 우려로 조급해하던 중국이 느긋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병일 기자였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헌재에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측을 성관계를 갖고도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규정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 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을 성관계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각은 통상 임신은 남녀 성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관계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서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는 설명인데 법무부는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성관계와 그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죄 폐지 주장을 마약 합법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양육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현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입장을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임신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라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양육을 맡은 여성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 놓이게 되는지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독박 육아와 임신 해고는 법무부 입장에서 안중에도 없는 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과거 보냈던 노출 사진이 버젓이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면 그 피해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폭력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자신의 얼굴과 함께 신체 일부가 찍힌 노출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실을 몇 달 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 직접 찍어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사진이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유포자로 신고했지만 재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된 상황. 그 이유는 바로 촬영자가 여성 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된 겁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입니다. 스스로 촬영한 개인의 성적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비동의 유포되었을 때와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의 피해 양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받게 되는 낙인과 피해의 규모, 촬영물의 소비 방식 또한 동일했다. 촬영자가 피해자 본인이더라도 유포자에게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여론이 아주 막 기등하게 되면 제출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갖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또 유포가 되는 것은 내가 동의를 했거나 그렇지 않은 거와 상관없이 똑같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최근 불법 촬영 불안감이 커지고 여성 범죄에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법의 사각지대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자 노동계가 사실상 임금 깎기 계약일 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까지 더 왜곡시킬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이 오늘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회 환노위가 오늘 밤 소위를 열고 산입 범위 조정에 나서는 동안 사회적 대화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여당과 보수정당들은 5월 국회를 넘기면 논의 자체가 무산된다며 서두르지만 정의당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산입 범위를 넓혀 실제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명목상 최저임금을 높이더라도 실제 노동자 호주머니로 들어갈 월급 봉투는 깎겠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 다루는 것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결과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서 상여금은 수천만 원씩 받는 대기업 정규직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여금만은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입 범위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높여야 왜곡된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상대 김공혜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상여금이나 교통비, 식대를 줄인다는 소식이 많았는데요. 사실 임금 체계만 단순화되면 산입 범위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산입 범위를 확대를 한다는 건 오히려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유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전히 노사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과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할증료 등 항공요금이 덩달아 올라서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들의 경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기 기자입니다. 지난 3, 4월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77원까지 올랐고 국제 항공유 가격도 한 달 만에 7.4%나 올랐습니다. 유가 급등이 정유업계에는 희소식이지만 항공운수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분이 자동차와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의 운송비에 바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 관계자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할증료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항공사들은 국제유가가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항공권과는 별도로 유류 할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장거리 여행의 경우 10만 원 가까이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4인 가족이 미국 여행에 나설 경우 3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관계자입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항공사나 고객이나 또 사실 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고공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여름 휴가비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비리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선임돼 교수와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쟁이 있는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90%가 훨씬 넘는 60개 학교의 비리 재단을 복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정이라는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을 새롭게 이촉하게 됩니다. 6명은 이미 이촉됐고 4명도 곧 이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위원 5명 중 2명이 민교역과 참여연대 등 교수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그동안 비리사학재단과 끊임없이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바뀌지 않고 또 사분위원으로 계속해서 추천되어서
그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인 바른과 동인 소속의 변호사들이 사본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CBS 뉴스 김용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인천항의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 난 큰 불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새벽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새벽 5시 5분쯤 파나마 국적 화물선 오토 배너호의 내부 불길을 모두 잡아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똑바로 선 세월호 선체 내부가 오늘 언론에 공개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남 목포신항에서 미리 신청한 기자들에게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합니다. 오늘 새벽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산이 분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 51분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높이 2,968m의 화산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석 11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야당도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계획대로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36살 김성관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아내 정모 씨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민주 콩고에서 현재 진행되는 에볼라 감염 사태가 수주일 안에 대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 관계자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방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목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 무엇보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서해 도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오늘 그밖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으로도 영향을 주겠고 특히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루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무척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도 평년보다 높아서 꽤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강릉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겠고 원주 26도, 서울 24도의 분포, 또 청주와 광주 27도, 서울 24도의 분포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항 소식 다시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하늘길 기상 여건 아주 좋고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6시 14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선 전노선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선도 운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매일 오전 7시 45분에 일본 하네다로 가는 첫 비행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순조로운데요. 오전 6시 10분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오전 7호 2편이 2시간가량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오전 비행기는 예약이 마감된 출발편들이 많고요. 정오 이후에는 시간대별로 좌석 여유가 있습니다. 제주 출발 서울행이나 부산이나 여수 노선은 자리 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5월 24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